여섯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교재 77페이지예요. 4장 부동산 투자론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투자론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더 느끼실 거예요. 학교는 전 영역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투자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출제문으로서 굉장히 또 많은 부분이에요. 학교는 전체적으로 40문제 출제가 되죠. 그럼 출제된 40문제 중에서 투자론 이 파트에서 평균적으로 6문제에서 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출제문으로서 참 많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처음 공부하실 때는 제가 분명히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귀에는 중국말로, 소리말로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로 더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부동산 투자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1번 챕터에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현재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돈 10억 일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케이스예요. 가지고 있는 10억 일 가지고 어떤 명품, 가방도 사고 명품 시계도 사겠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가지고 있는 10억 일 가지고 A 회사에 주식을 취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A 회사에 주식을 취득해서 1년 동안 보유하고 나서 처분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가지고 있는 10억 일 가지고 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용 부동산 취득해서 1년 동안 임대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임대업을 하고 처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역시 이제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10억 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1번 케이스입니다. 자, 10억 가지고 명품 가방, 명품 시계를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뭡니까? 내가 현재 소비하는 행위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현재 소비하는 행위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이 케이스는 확실한 현재의 소비, 즉 지출이다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2번, 3번 이 케이스를 봅시다. 2번이나 3번 케이스는 내가 현재 소비하는 겁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현재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확실한 현재 소비를 즉 지출을 희생시키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이 2억 원이라는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기대된 수익을 얻고 쓰더라도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기대된 수익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자, 보세요.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뿐이에요.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뿐이지 반드시 달성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불확실하다 할 수 있겠죠. 좀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현재 1번은 확실한 현재 소비였지요. 자, 2번, 3번은 어때? 확실한 현재 소비를 즉 지출을 희생시켰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시켜서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어때? 투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자, 1번 이 행위는 투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1번 이 행위는 현재의 소비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2번, 3번 이 행위는 어떻습니까? 투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다. 그럼 지금 투자에는 결국 어때?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불확실성이 내포되는 게 뭡니까? 위험이
위험이 따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위험이라는 것은 기대했던 수익이 있죠. 이 사례 보니까 기대했던 수익은 얼마입니까? 2억이에요. 2억. 참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 이를 어떤 우리가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험이다. 그럼 여하튼 자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미래의 불확실성 자 이로 인해서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이처럼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위험이 없는 투자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바로 수익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는 더 많은 수익을 바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는 더 많은 수익을 바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위험과 수익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참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자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사실 이때 여기 보세요. 상쇄 관계다 이 표현이 있어요. 상쇄 관계는 결국 뭡니까? 상쇄시킨다, 없애버린다 그 이야기요. 뭔가 안 좋은 게 나오면 좋은 걸로 어떠세? 이 안 좋은 걸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쇄 관계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나 위험 수익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내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만큼은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위험이 클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커지는 수익으로 이 안 좋은 걸 상쇄시켜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만큼은 어떤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이 위험과 수익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자, 2번과 3번 케이스는 투자에 해당한다 그랬지요. 이때 투자의 대상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2번은 투자의 대상이 뭡니까? 주식이었지요. 따라서 우리 2번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지 주식 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3번 이 케이스는 투자의 대상이 뭡니까?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투자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를 우리가 부동산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같은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먼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되겠지요. 임대용산을 취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업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걸 우리가 흔히 운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대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어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이라는 운용의 과정을 거치고 취득했던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뭡니까?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의 과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이득을 얻어볼 수 있겠죠. 자, 임대업이다. 우리 이야기 드렸으니까 가장 대표가 뭡니까? 임대료 생각하시면 되겠죠. 참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우리가 이제 소득 이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득 이득의 대표가 바로 임대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처분의 과정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요. 이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우리가 자본 이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로 우리 양도 차익, 매매 차익 들어볼 수 있겠죠. 이 같은 게 자본 이득이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자본 이득뿐만이 아니라 소득 이득까지도 얻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본 이득뿐만이 아니라 소득 이득까지도 얻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수익성은 높다 할 수 있겠지요. 수익성은 높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은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물리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도난이나 멸실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화재가 발생하거나 뭐 지진이 발생한다 예외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도난이나 멸실 이 같은 위험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투자 대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워낙 고가의 상품이니까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렵다. 지금 현금으로 얼마나 빨리 전환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환금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환금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부동산 투자에는 수익성은 높다, 안전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환금성은 매우 낮다라는 단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에도 위험이 따르겠죠. 좀 위험을 부담하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편과라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편과라 1번 투자의 개념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봅시다. 투자란 장래 현금 수익과 현재의 현금치를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보세요.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이다. 이게 결국 뭡니까? 장래의 현금 수입이다 할 수 있겠지요. 반면 이제 현재의 소비 이분이 뭡니까? 이제 현재의 현금 지출이다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장래의 현금 수입 이 부분과 현재의 현금 지출 이 부분을 어때? 교환하는 행위다 할 수 있겠죠. 즉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어때? 희생하는 것이 바로 투자다 생각하시고 투자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를 우리가 어때? 부동산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단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평균 3번 이제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다 소개했는데 지금 부동산 투자에 따른 수익률의 유형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다. 자, 먼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리고 실현 수익률이다. 자, 이 같은 수익률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말 그대로 보세요. 기대되는 수익의 비율이다. 알 수 있겠죠? 기대되는 수익의 비율이다. 그럼 우리가 이 사례를 봅시다. 이 사례 보니까 내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1년 동안 임대를 합니다. 그럼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기대되는 수익은 얼마입니까? 2억이에요. 2억. 그리고 이제 기대되는 수익의 비율이다. 뭐 다른 조건을 우리가 다른 조건 일정하다 가정해 본다면 결국 어때? 10억 들여서 1년 동안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돼야 된다. 그럼 10억에 2억이니까 기대되는 수익률은 몇 프로입니까? 20%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기대되는 수익은 2억 원이고 기대되는 수익률은 얼마가 됩니까? 20%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대되는 수익의 비율 이걸 우리가 어때?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입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예상되는 수입이 있고 예상되는 지출이 있더라. 지금 예상된 수익과 지출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으로 구할 수 있는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히 본다면 예상된 수익은 얼마입니까? 2억. 지출은 얼마입니까? 10억이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통해서 계산으로 구할 수 있는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대 수익률은 어떤지 예상 수익률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예상 수익률이다. 또 기대 수익률은 어떤지 예상 수익과 지출 일 통해서 계산을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익률이다 할 수 있겠네요. 예상 수익률, 객관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구 수익률이에요. 자, 요구 수익률은 말 그대로 보세요. 요구하는 수익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누가 요구하겠습니까? 바로 투자자가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투자자는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럼 이 같은 위험을 고려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 이만큼을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은 위험을 고려했을 때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반드시 이만큼은 있어야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고려한 최소한의 수익률이 되겠다. 우리 쉽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와 같은 A라는 부동산 투자안이 있습니다. 이 A라는 투자안에서는 나는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하겠다.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5%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요구 수익률이다. 또한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15%만큼은 요구한다.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요구 수익률 이게 충족이 안 된다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요구 수익률이 충족이 돼야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 요구 수익률은 위험을 고려했을 때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선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우리가 이런 자리에 봅시다. 자, 이 A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투자안이 있지만 이 A라는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은 같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똑같은 투자안이랄지라도 김 씨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이 씨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항상 같습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은 아주 주관적인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것은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자, 이 요구 수익률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무위험요리라는 게 있어요. 무위험률. 여기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해주는 겁니다. 자, 위험 할증률을 더해주고 여기에 예상되는 인플레에 대한 보상률 여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요것이 결정이 된다 할 수 있겠는데, 자, 이분은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현재 10억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10억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돈 10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10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야겠죠. 자, 먼저 이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기예금에 가입할 당시에 1년 만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2% 이자율에서 이자 주겠다. 서로 약속하겠지요. 약속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1년 지난 다음에 어떤지 은행이 수입이 많던 적던 나라의 경기가 좋던 2% 이자율에 대한 이자는 나옵니까? 나오죠. 그럼 2%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물론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요.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2% 이자율에 대한 이자는 반드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2%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확실하다는 이야기는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위험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자, 위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지금 위험도 없는데 2% 이자 줄 것인가? 자, 은행 입장에서는 1년 동안 10억이라는 돈을 쓰잖아요. 나는 1년 동안 10억이라는 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1년이란 시간에 대한 보상, 시간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튼 정기예금 금리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이 무위험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장래 기대되는 수익률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위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위험이 없는 이 상태에서의 수익률이 바로 뭡니까? 무위험 이자율. 이걸 줄여서 우리가 무위험율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위험률은 결국은 뭐에 대한 대가입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다.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알 수 있겠죠? 위험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오로지 뭐에 대한 대가입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진 돈 10억 일 가지고 1년 동안 운용하는데 내가 어떤 임대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임대를 하는데 2%도 기대가 안 된다면 임대업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차라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편이 훨씬 더 낫겠네요. 반면 1년 동안 임대하면 2%가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똑같죠. 2%는. 같지만 이 생각하세요. 임대를 한다면 2%가 어때? 기대된다 뿐이지 이 자체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불확실하다. 그럼 불확실한 이야기는 그 뭐죠? 위험이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2%지만 이때 2%는 위험이 없는 확실한 2%입니다. 반면 이때 2%는 위험이 있지요. 그래서 불확실하다. 그런 이야기. 그럼 같은 2%지만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자, 위험이 없는 2% 이걸 선택하겠지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임대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불확실성, 즉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으로 주어진 게 바로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할증률은 결국 자,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이다. 이때 무위험률은 오로지 뭐에 대한 대가입니까? 시가에 대한 대가, 시가에 대한 보상이다. 그리고 위험 할증률은 뭐에 대한 보험입니까? 바로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자들은 예상되는 인플레에 대해서도 보상받길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인플레 이 부분도 위험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인플레를 요것에 반영하고자 한다. 발견한 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는 이제 인플레 이 자체가 이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한 학자를 따서 이처럼 인플레 보상률 요것에 반영시킨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피셔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플레 부분도 위험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요구 수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더해주고 다음 예상되는 인플레 보상률 더해서 결정이 된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요구 수위는 시가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대가도 반영되고 있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같은 위험이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들은 이 커지는 위험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바라겠지요. 결국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바란다. 그럼 위험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 되겠죠.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클수록 결국 위험 할증률은 상승하게 되겠지요. 그럼 위험 할증률이 상승할수록 더해준 값이니까 당연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조금 전에도 배웠지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은 상승한다라는 거. 쉽게 이런 생각하세요.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자는 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은 상승한다. 그럼 위험과 요구 수익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지요. 비례 관계에 있다. 이처럼 위험과 요구 수익 사이에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우리가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서는 위험과 요구 수익 사이에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요구 수익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과 인플레 보상률 합으로 구성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한 이제 투자자마다 동일한 투자 아니할 때도 위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서로 다르겠지요. 그럼 위험에 대한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 보상받고자 하는 이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결국 위험 할증률이 투자자마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은 동일한 투자자도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주관적인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구 수익률 설명을 좀 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실현 수익률은 말 그대로 실현된 수익의 비율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럼 실현이 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실제로 달성되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실현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실제로 달성됐다서 실제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부동산 투자에 따른 수익률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뭡니까? 기대 수익률, 그리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77페이지 맨 하단 보시면 자,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다 나와 있죠? 동의 1번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이 기대 수익률은 다른 말로 우리가 때 예상 수익률이다 이야기 드렸죠. 자, 예상 수익률이다. 그리고 그 아래 봅시다. 투자 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객관적 수익률이다. 자, 계산을 통해서 구하니까 객관적 수익률이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 이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이야기 드렸죠. 투자 주체 원하는 주관적인 수익률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실현 수익률이다. 자, 실현 수익률은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이라서 실제 수익률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이래서 우리 교재 내용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음 편괄호 5번 보세요. 자, 78페이지 하단입니다. 편괄호 5번 여기 보시면 피셔 효과다 속였는데, 우리 조금 전에 피셔 효과 2분 이야기 드렸죠. 이와 관련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첫 번째로 보세요. 자, 요구 수익률은 자, 지금 여기에는 요구 수익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정기 예금과 같이 위험이 없는 이자율 기본으로 그 정기예금 금리 이게 결국 뭡니까? 무위험률 대표는 이해가 된다 그랬지요. 그럼 자, 여기까지는 무위험률 이걸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투자에 따른 위험 대가와 투자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바로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다 할 수 있겠지요. 위험 할증률과 다음 예상되는 인플레를 반영한다. 자, 이참 예상되는 인플레 보상률 이걸 반영한다. 결국 이 지문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 이 요구 수익률에는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과 예상되는 인플레 보상률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이때 인플레를 반영한 것을 우리가 피셔 효과다라고 이야기했죠. 발견한 경제학자 이름을 따서 피셔 효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피셔 효과가 반영된 요구 수익률. 자, 피셔 효과 반영 요구 수익률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더해주고 이 예상되는 인플레 보상률, 즉 인플레 할증률 더해준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아래 점 한번 봅시다. 자,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최소로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다. 자,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얘기 드렸죠? 다음 무위험률입니다. 무위험률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무위험률은 자,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이자율이다. 점.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이자율이다. 자, 대표 예가 정기예금 이자율, 정기예금 금리 들어볼 수 있겠죠. 이는 뭡니까?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위험 할증률입니다. 위험 할증률은 투자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가다. 참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바로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다. 또한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예상 인플레 할증률, 즉 인플레 보상률이다. 이분은 투자인 돈에 예상되는 인플레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률 관련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어요. 1번 챕터 부동산 투자다. 이분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는 투자의 위험이다 소개도인데,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도 자, 위험이 따른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때 위험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다. 자, 참 2억 원의 수익을 기대했다는 이야기야. 이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 이걸 우리가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때문에 위험이 발생하는 겁니까? 결국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드렸고, 다음은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간단히 또 용어 정리해 주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교재 편거로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상 위험이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하는 수익성 관련한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다. 그래서 사업상 위험은 다른 말로 경영 위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사업상 위험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장 위험이 있고요. 다음은 자, 운영 위험, 그리고 위치적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자, 용어 정리합시다. 자, 보세요. 내가 자, 이 같은 임대용선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고자 했는데 나 나름대로는 어떤 이제 단임의 땅 자, 100만 원에 임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임대 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 너무 많더라. 그래서 단임의 땅 100만 원이 아니라 결국은 단임의 땅 80만 원에 이처럼 어때? 임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 예상과 수요 공급 상황이 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내 예상과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수가 있겠지요. 이 활용된 걸 우리가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때? 자, 나도 임대를 하고자만 참 임대하고 온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때? 공급이 넘쳐날 수 있겠죠? 참 시장의 수요 공급이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자, 이로 인해서 내가 당초에는 단위 땅 100만 원 임대로 받을 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80만 원밖에 못 받더란 이야기예요. 자, 이는 결국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시장 위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시장 위험은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이 내 예상과 달라지더라. 이래서 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운영 위험에서는 이제 운영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대표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 나름대로는 임대업을 하다 보면 영업 경비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예상을 했겠죠. 그렇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내 예상보다도 역경비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면서 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뭡니까? 운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이제 운영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들이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업 경비 이걸 통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운영 위험이다. 다음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동산은 자,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즉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사업상 안게 되는 위험을 바로 위치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이런 자리 봅시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임대부산이 임대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여기는 임대가 안 되고 저 멀리 떨어진 여기는 임대부산이 임대가 잘 되더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어때? 여기 있는 임대부산을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지요. 없다. 이는 뭐 때문에? 움직인다. 부동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때문이다. 결국은 이제 입지 선정이 어때? 실패했죠. 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위치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적 위험의 대표 예가 입지 선정이 실패한 경우 들어볼 수 있겠고,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부동성, 여기에서 연유되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처럼 사업상 위험에도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금융적 위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타인 자본을 활용합니다. 처음 타인 자본을 활용하다 보면 어때? 원금 상환도 해야 되겠죠. 또한 이자 지불도 해야 되겠죠. 처음 원금 상환, 이자 지불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때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남의 돈 전혀 쓰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자, 원금 상환, 이자 지불할 필요 없겠죠. 따라서 금융적 위험은 어때?
없다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타인 자본을 활용하다 보면 금융적 위험은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금융적 위험은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법적 위험이라서는 법적인 환경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적 환경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환경의 대표 예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 제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나 토지에 따른 규제가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법정이 변해서 내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를 우리가 법적 위험이다 또는 법률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은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동성 위험에서는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라는 이야기예요.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그랬으니까 어렵더라. 여기서 연유되는 게 바로 유동성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정도 우리가 용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죠. 먼저 사업상 위험이 있었어요. 자, 사업상 위험은 다른 말로 경영 위험이란다. 여기도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다 설명드렸고, 다음은 금융적 위험, 다음은 법적 위험, 그리고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 이런 위험들이 있구나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름 교재 79페이지 하단 보시면 편과로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동그라미 1번 사업상 위험이다. 세 가지에 따르죠.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다. 동그라미 2번 금융적 위험, 동그라미 3번 법적 위험, 동그라미 5번 유동성 위험, 여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정도 용어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름 교재 8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1페이지 보시면 다섯 번째부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다 소개되는데 편과로 1번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우리 여기서도 이야기했어요. 자,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에서는 결국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의미한다 그랬죠.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한번 봅시다. 이것은 편과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수익률과 위험의 상쇄 관계다 소개되어 있죠. 수익률과 위험은 비례 관계 또는 상쇄 관계에 있다. 즉 위험이 크면 요구 수익이 높아진다. 자, 여기서 있어요. 자,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 수익은 높아진다. 그래서 위험과 요구 수익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를 우리가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로 2번이에요. 편과로 2번은 이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이다 소개인데 이 투자자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 또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다 이야기하죠. 다음 위험 중립형 투자자, 위험 선호형 투자자, 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투자론 세계에서의 투자자의 유형은 바로 동남 1번에는 위험 혐오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자, 우리가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는 뭘 의미할 것인가? 자, 보세요.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 이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리고자 하는데 먼저 자, A 투자는 있어요. A처럼 자, A 투자인데 자, A 투자에 기대 수익률은 10%입니다. 그리고 A 투자의 위험은 2%입니다. 다음은 B 투자안이 있습니다. 그럼 B 투자인데 B 투자의 기대 수익률 역시 10%예요. 위험은 3%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러분이라면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기 있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 이것만 고려해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 일 고려해서 A와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A를 선택하겠죠? 뭐 때문입니까? 여기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이처럼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위험이 적은 어때? 투자를 선호하겠다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기대 수익률이 동일했을 때, 자, 위험이 적은 투자를 선택하는, 자, A를 선택하는 투자자의 유형이 바로 뭡니까?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만 보면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자, 위험 회피형이다. 위험 혐오이다. 그래서 위험이 있으면 회피하겠다. 혐오 꺼리겠다. 그래서 위험이 있는 투자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니죠. 이처럼 어때? 위험이 있어도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투자한다.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는 것은, 자, 위험 회피형 투자라는 것은, 자, 위험이 있는 투자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라면 위험이 적은 투자 안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유형을 말한다. 그래서 아주 이성적이고 함정인 투자자에서는 바로 우리들이 뭡니까? 위험 회피형이다. 왜? 우리 모두가 A 선택했잖아요. 우리들이 바로 위험 회피형이다 생각하시고, 현실적인 투자라는 세계에서 투자자 유형은 여튼 위험 회피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동그라미 1번에 자, 위험 혐오형 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 나와 있죠? 첫 번째 그 부분 보세요.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 덜 위험한 것을 선택한 유형을 말한다. 자, 지금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 어때? 더가 아니죠? 덜 위험한 투자를 선택한 유형을 말한다. 그리고 그 아래줄 끝부분 한번 봅시다. 자, 위험 혐오형이라 해서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지요. 이제부터 위험을 감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 혐오에서 위험을 부담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지요. 바로 멀리 있어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이 적은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의 유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에서 이해가 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여러분 교재 8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3페이지 보시면 8번째 챕터 지렛대 효과다 소개되고 있죠. 자, 지렛대 효과다. 이분도 정리 좀 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흔히 우리가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는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렛대 또는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지렛대 효과는 어디서 연유됐을 것인가?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그럼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내 힘으로 들어올리는 게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렵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밑에 좀 더 바위를 쉽게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여기 어때? 막대를 하나 넣죠. 그럼 밑에 막대 힘을 빌린다면 이 큰 바위를 어때? 좀 더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막대를 우리가 뭐랍니까? 지렛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렛대. 그래서 막대 힘을 이용한다는 이야기. 그럼 이때는 어때? 적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올려 볼 수 있다. 여기서 연유되는 게 바로 뭡니까?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렛대 효과다. 그럼 우리 부동산 투자에도 이 같은 지렛대 효과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자, 총 투자할 금액은 10억이에요. 10억인데 이 중에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면 자, 자기 자본은 그만큼 어때? 적게 투입이 되겠지요. 참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면 자기 자본은 적게 투입된다. 왜? 총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해주면 자기 자본 얼마입니까? 10억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총 10억인데 타인 자본을 예를 들어서 4억 이렇게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은행에서 대출 4억 받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자본은 6억 이렇게 되겠지요. 결국 타인 자본을 활용하면 자기 자본은 어떻습니까? 적게 투입이 된다. 그래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서 적은 자기 자본으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면 마치 적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려볼 수 있다. 이와 의미가 돼 일맥상통하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도 이처럼 이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를 얻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적은 자기 자본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뭘 써야 됩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타인 자본을 쓰지 않냐고 전액 이처럼 자기 자본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이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내 돈이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타인 자본을 활용하다 보면 그에 따라서 위험도 부담을 하게 된다. 우리 조금 전에 이랬죠.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뭡니까? 금융적 위험이다. 참 타인 자본을 활용하면 이것은 금융적 위험을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렛대 효과는 근본적으로 위험을 줄이는 기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금융적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렛대 효과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있고, 다음 총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차입 이자율이 있다. 이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쉽게 이런 자세요. 총 10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이 필요한데 이때 총 10억인데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기 자본 이제 6억, 그리고 타인 자본 4억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자본 6억에 대한 수익률이 바로 뭡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되겠지요. 다음은 총 자본이 10억이죠. 여기에 대한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 이자율은 내가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이자율이 되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 5%를 빌려줬어요. 그럼 이 자체가 은행 입장에서는 5%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 받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되는 셈이 되겠지요.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쉽게 해봅시다. 내가 5% 빌려서 10%의 수익률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총자본 수익률이 더 크잖아요. 이때는 어때? 수익률 낸 걸로 빌려온 거 감당하고 남음이 있겠죠. 남는 것 때문에 내 호주머니에 쌓인다는 이야기예요. 내 호주머니에 쌓이기 때문에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은 총자본 수익률보다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남의 돈 써서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이야기예요. 좋다. 내 입장이 좋기 때문에 이걸 가려서 우리가 정의 지렛대 효과, 정의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튼 내 입장에서 좋으면 정의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정책 편에서도 정의 외비 효과, 부의 외비 효과 이야기 드렸죠? 이때도 제3자인 내 입장에서 좋으면 뭡니까? 정의 외비 효과. 제3자인 내 입장에서 안 좋으면 뭡니까? 부의 외비 효과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좋으면 정의다. 안 좋으면 부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우리 또 합시다. 내가 5%를 빌려왔어요. 빌렸는데 3%의 수익률밖에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때는 총 자본 수익률이 차입 이자보다 더 낮네요. 이때는 어때? 이제 내가 수익률 낸 걸로 빌려온 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호주머니 오히려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내 돈의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낮아진다. 알 수 있겠죠? 낮아진다. 그럼 잘 보세요. 남의 돈 써서 내 돈의 수익률이 더 낮아졌어요.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부의 지렛대 효과, 부의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내가 이제 5%로 빌려왔어요. 빌려면 5%의 수익률 내더라는 이야기에서 총 자본 수익률과 차입 이자율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같다. 이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도 총 자본 수익률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중립적인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처음 타인 자본을 쓰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여서 자, 타인 자본을 썼다는 이야기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했죠. 그렇지만 지렛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지렛대 효과는 기대했지만 지렛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중립적 지렛대 효과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떤 이제 영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지렛대 효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부동산 투자에서는 처음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교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챕터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편과 1번 의 읽어보시고요. 자, 편과 2번 지렛대 효과의 구분입니다. 자, 정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우리 첫 번째 케이스 말씀드렸죠? 자, 정의 지렛대 효과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전체 투자에 든 수익률보다 큰 경우, 참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커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또 2번 부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전체 투자에 대한 수익률, 즉 총자본 수익률보다 어때? 작아지는 경우다 할 수 있겠죠. 또 3번 자, 영의 지렛대 효과, 이건 어때? 중립적 지렛대 효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요.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자, 전체 투자에 대한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과 같아지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지렛대 종류 이해하시고 그 다음 편고로 3번 내용이 있지요. 지렛대가 클수록 수익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정의 지렛대가 나타나면 남의 돈 쓰면수록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그에 따랐을 때 부담이 될 위험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렛대가 클수록 수익률도, 즉 자기 자본의 수익률도 높아지지만 동시에 금융적 위험도 어때?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렛대 효과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 이론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